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실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정책평가 실험 파트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실험에 대한 정책평가 방법을 얘기할 거고요. 실험을 통한 그 이후에 정부 업무 평가, 그다음 정책 학습, 정책 변동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이 장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2번 선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22번 정책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실험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형태의 조사 방법이고요. 실험의 유형들을 실험적인 설계와 비실험적 설계로 구분을 한 다음 이 실험적인 설계를 다시 준실험과 진실험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아예 22번 선지를 여기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책 실험은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비실험과 실험적인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동질성의 여부에 따라, 그죠? 동질성 여부에 따라 다시 준실험과 진실험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표를 정말 의미상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비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이건 정말 실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험적 방법이긴 하지만 비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험적 설계라고 하면 준실험과 진실험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준실험 설계와 진실험 설계 가지고 제가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23번 요거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준실험 설계는 이미 실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찍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두고 비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발생한 실험 처리의 효과들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가 미래지향적인 연구인데 반해 과거지향적인 연구 설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과거지향적 성격에다가 제가 밑줄을 한번 쳐봤습니다. 연구자가 과거에 발생했던 실험 처리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많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실험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내추럴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자연 실험에 가까운 방식. 제가 요거 가지고 선지 구성은 안 했지만요. 요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어서 번역어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준실험 설계에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진실험 설계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진실험 설계는 미래지향적인 설계고요. 미래지향적인 설계, 애초부터 실험 설계를 미래지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랜덤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동질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진실험 설계의 유형들, 통제 집단에 대한 사후 측정,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솔로몬의 4집단 설계 이런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했죠. 그래서 진실험과 준실험 중에 상대적으로 내적 타당성이 높은 쪽은 진실험 쪽.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성이 높은 쪽은 준실험이기 때문에 진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좀 낮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 가지고요. 제가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25번 선지였어요. 그래서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2014년 지방직 구급선지.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구성하되 이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은 쑥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제도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업무 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특징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의 의의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 중요한 건 누구에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요거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평가 체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선지로도 물어봤지만 바로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어떠냐? 중앙 행정기관과 그들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의 소속기관, 그다음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 기관, 요걸 26번 선지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왼쪽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이 정무업무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인 선지인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이 누군지 얘기를 했고요. 이 정부 업무 평가를 진행할 때 업무 평가 전반의 내용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가끔 문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가지고 27번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위원장이 2명,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민간위원장 중에 대통령 지명이라고 했고요. 이들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여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이들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평가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체평가를 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은 재평가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그리고 공공기관은 외부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재평가에 대한 내용, 이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에 특정평가 있죠. 특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X 이렇게 얘기했죠. 국무총리가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평가. 그래서 국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2개 이상의 부처들이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 정책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게 특정평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특정평가의 내용 가지고 28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합동평가에 대한 거죠.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는 평가. 지금 보시는 이 합동평가의 특징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합동평가에만 쳐봤어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도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 29번 선지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하면서요. 이 공공기관 평가가 주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전문성들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는 기재부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부기관이 되겠죠. 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실시 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그 평가 계획과 결과를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30번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런 평가들 말고도요, 요거는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하는 평가고요. 우리나라 가장 메인이 되는 평가고, 그거 이외에도 기재재정부 장관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진행하고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하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한다.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가지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재정 사업 자율평가 요걸 가지고 빈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31번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 해서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얘기 쭉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얘기 쭉 하죠. 평가 결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 이건 참고해서 자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책학습. 정책학습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자율까지 빨리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전 이미 넘겼는데 줌이 좀 느려요, 지금. 그래서 컴퓨터에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줌이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화면이 끊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컴퓨터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도움 방법을 좀 남겨주세요.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줌이 너무 느려졌습니다. 자, 정책 학습에 대한 얘기. 학습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실제 그 정책의 집행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정책 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습은 학습 주체가 한류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나 수단을 능동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32번 선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학습, 시행착오나 정책 실패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맞는 선지가 되죠.
그래서 이 정책학습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버클랜드의 수단, 사회, 정책, 하울렛과 라미시의 내생, 외생. 그래서 수단적 학습이 정책 수단의 학습,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의 학습, 사회적인 학습이 정책 목표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습,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버클랜드의 수단적 정책 학습에 대한 내용을 여기 있는 하울렛과 라메쉬의 내생적 학습과 연결시켜서 선지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버클랜드의 수단적 학습은 지금 하울렛과 라메쉬의 내생적 학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버클랜드의 학습에 대한 내용, 로즈의 교훈 얻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학습에 대한 얘기하고요. 정책 변동에 대한 얘기도 설명했죠. 정책이 변화하는 거죠. 목표와 수단에 대한 변화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 중에 단절적 변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좀 천천히 변화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하는 급격한 변동의 모형을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 정책 변동의 내용을 호그우드 피터스란 학자가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혁신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정책의 유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파트는 바로 정책의 승계. 그 정책의 승계가 무엇이냐? 기억하시겠지만 정책의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승계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만 이 경우 목표는 바뀌지 않고 정책의 수단에 대한 전면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거 가지고 35번 선지를 구성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정책 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아주 부분적인 변화, 좀 소소한 변화, 이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승계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만약에 얘가 승계가 되려면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체 변화, 전면적인 변화,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사실 승계에도요, 부분적인 승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부분 종결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보통 뉘앙스로 봤을 때 완전히 변화됐다는 뉘앙스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변화됐다는 뉘앙스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지는 정말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만, 거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돼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유지가 될 거고요. 정말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승계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의 전체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내일은 일단 복습 스터디를 할 거고요. 자, 우리, 복습 스터디, 아니요, 다시. 우리 내일부터는 3장의 내용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복습 과정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까지가 진짜 어려운 파트인데 잘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조금 더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3장 파트 볼 거니까 힘내서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